인문학의 도전, 인문경영이 그리는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인문경영 융합전공 특임교수 정예지라고 합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인문경영 융합전공 특임교수라고 말씀드릴 때 상당히 복잡하다고 느끼셨죠? 먼저 인문학 기반 융합전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경영, 인문 기반 융합전공이란 인문학과 실용학문의 융합을 통해서 현재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전공입니다. 인문학이라 함은 아주 전통적인 문사철, 시서화를 포함하고요. 실용학문은 경영, 예술미디어, 테크놀로지 등을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으며 이에 저희 이화여자대학교의 경우 인문경영, 인문예술미디어, 인문테크놀로지의 3개 전공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 인문경영 전공을 맡고 있죠. 결과적으로 인문학 기반 융합 전공이란 다양한 전공, 다양한 학문의 융합을 통해 이질적 분야의 유관성을 공부함으로써 현 사회가 요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새롭게 탄생한 신생 전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아래에서 계속해서 현재의 사회적 니즈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써놓았는데요. 현대 사회의 사회적 요구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사회의 특성이 무엇이길래 많은 분들께서 복수 전공을 해야 된다, 융합 전공을 해야 된다, 인문학을 제고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문학이 유행이고 왜 우리는 융합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시대적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차부터 한 번쯤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1차 산업혁명은 1784년 영국에서 증기기관이 발명되었던 시점을 얘기합니다. 증기기관은 우리의 생산 방식을 인간의 손에서 기계로 넘기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죠. 그 후 2차 산업혁명은 1870년경 전기를 활용한 mass production, 대량 생산이 이루어진 시점을 말합니다. 3차 산업혁명은 1969년 바로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 자동화 생산 시스템의 등장 시점을 얘기하죠. 특히 1990년대 중반에 들어 정보통신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3차 산업혁명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now,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통상 now라고 쓰여져 있지만 2010년 이후를 이야기하는데요. 실제와 가상의 통합으로 사물들을 자동,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CPS라고 하죠. 가상물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는 학자들마다 저널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쓰여져 있는 4가지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AI, 사물인터넷인 IoT,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 CPS,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개별적으로 언급된 이 요소들을 융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변화하고 융합이 대세인 이 시점에서는 단 하나의 지식, 단 하나의 전공이나 기술로는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조직뿐만이 아니라 공조직, 학교 역시 마찬가지겠죠. 특히 단순히 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나 CPS 등은 안타깝게도 인간 노동을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역량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답을 융합전공, 그 중에서도 저는 인문경영대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인문경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진정한 의미의 융합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융합을 영어로는 convergence라고 하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정의가 있으신가요? 융합이란 다른 종류의 것들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아예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 즉 둘 이상의 것들이 조화롭게 섞여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찾고 있는 융합인물, 융합인재란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인물 정도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융합의 개념은 과거와 달리 복잡한 사회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 직관적으로 알 수 있지만 분명 연관지어 일어나는 사회 현상들, 삶의 방식과 우리 인간 욕망의 다양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섞임, 컨버전스를 통해서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기능적인 통합, 인티그레이션과 융합, 컨버전스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위 2인분 인물이나 3인분 인물을 융합 인재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식, 경험, 기술이 완전히 체화되고 배태되어서 하나의 인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현 시대가 요하는 융합적인 인물일 것입니다. 현재 사실상 많은 분들은 소위 스펙, 특정 지식을 정말 많이 쌓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이 완전히 하나가 된 융합에 미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N인분 인재에 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물론 취업이 학생들이나 인생의 목표는 아니지만 취업이라는 관문에서 고배를 마신 많은 학부 친구들이 교수자인 저에게 와서 하는 대표적인 말씀들을 뽑아보면 선생님, 전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요? 저는 외국인 특례자고 대기업에서 공모전도 수상했고 인턴십도 했는데 왜 탈락할까요? 정도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스펙을 쌓은 것이 사실이고 너무나 많은 외국어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외국어를 잘한다, 공모전에서 수상했다 라는 것이 N인분을 대표할 수 있지만 융합으로 가기에는 멀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더 이상 핵심 역량은 아닌 세상이 되었죠.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특정 기업은 더 이상 신규로 신입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고 포고하였고 대기업 인턴십도 그 기업의 정규직이 되는 지름길이 아닌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문제는 내 외국어 실력 그리고 나의 경험이 단순히 N개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다시 말해 융합이 되도록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영어를 잘한다, 외국에 나갔다 왔다, 인턴십을 해봤다는 과거의 사실들이 단순히 열거되는 것이 아니라 타지에서의 나만의 생활, 그 나라의 문화가 나라는 사람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그리하여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그리하여 특정 기업, 특정 조직에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나는 얼마나 다른지를 어필하고 셀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결국 여러 분야의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이 지식의 융합을 통한 창발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른쪽 융합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색과 기능들이 모여서 하나의 백색광이 되는 융합인으로서의 탄생을 저희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본론인데요. 인문 경영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실제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두 교과서에서 뽑아낸 내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문 경영이란 어떤 것인가요? 인문학적인 경영, 맞습니다. 인문 경영이란
인간의 깊은 본질을 탐구하는 인문과 최소 투입을 통한 최대 이윤을 창출하는 경영의 결합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너무나 극단적인 두 학문이기에 이것이 어떻게 융합이 되지?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역설적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많은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출판 및 방송 산업에서는 인문학 과열 현상까지도 빚어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사기업이나 공기업의 취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현실에서 인문학이 사실상 필요하다. 경영도 인문학적으로 되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방증이겠죠. 인문 경영이란 따라서 재무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결합한 경영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따라서 재무적인 성공과 이윤 극대화라는 유일한 목표, 과거에는 유일하다고 생각했던 그 목표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문 경영이 이윤 추구와 효율성의 극대화를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문 경영을 가르친다고 하면 그러면 재무적 이익은 포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창출해?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유일한 목표, 재무적인 성공이 유일하다라는 그 목표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지 재무적 성공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업의 영순위 목표는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윤 추구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과 조직의 이윤 극대화에 굴복하거나 인간다움을 포기하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웃긴 얘기이지만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호박고구마는 호박이 아니라 고구마이듯이 인문 경영은 인문학적인 경영이기에 이윤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인문학적으로 매니징을 하는 것이며 인문학적 경영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경영융합전공에서 가르치는 과목들을 보시면 인문경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이 좀 더 쉽게 오실 것 같아서 몇몇 과목들을 짧게 보여드리고 인문경영 파트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인문경영에 대한 학구적인 정의, 앞서 보여드린 두 책에서 나오는 정의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경영에도 인문학적 마인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선구자들이 있었으니 피터 드러커와 여러분들께도 너무나 유명한 고 스티브 잡스입니다. 먼저 피터 드러커를 살펴볼 텐데요. 인문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영학자이지만 피터 드러커는 스스로를 사회생태학자, 소셜 이콜로지스트라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드러커의 대답을 듣기 이전에 이미 답을 얘기했고 인문경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기업, 경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영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20세기 초입니다. 대부분의 경영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경영? 영리를 추구하는 곳이지 라고 대답을 하고 많은 분들의 대답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터 드러커는 조직이란 고객을 위해 존재하며 그 목적이 시장인 조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근로자를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였고 그의 인식은 사실상 현대 경영학이 남긴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저서 New Reality에 실린 글을 잠시 살펴보면 경영은 사람, 그들의 가치, 성장을 다루며 이것이 다름 아닌 경영을 인간답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은 그들이 속한 사회구조와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좀 길지만 중요한 파트이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은 전통적으로 다루는 인문학과 같다. 뭔가 인문 경영과 맥이 닿아 있다고 느껴지시죠? 이는 경영이 우리가 지닌 지식, 자의식, 지혜, 리더십의 기본을 다루기 때문이다. 경영은 또한 art, 예술이기도 하며 이는 경영이 실천과 응용을 요하기 때문이다. 경영가라면 인문학, 사회과학, 심리학, 철학, 경제학과, 역사, 나아가 자연과학과 윤리에서 다루는 지식과 통찰력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그러나 지식의 흡수를 넘어 그 지식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지고 효과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바로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영이며 좋은 경영은 경제적인 발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화합까지도 가져와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도 다시 한번 새겨봐야 한다는 거죠. 그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을 사회생태학자라고 밝혔어요. 그의 사상은 다름 아닌 실천, 효과성 창출, 착한 창출의 근본을 두고 있고 개인과 기업은 사명이 무엇인지, 기업이 아닌 고객이 중시하는 가치와 미션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이윤 추구를 넘어선 개인과 기업, 사회와 인류에게 공헌하는 활동으로 경영의 전 과정을 승화시킨 인문 경영을 태동시킨 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이 피터 드러커가 사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인문과 경영의 접목 혹은 경영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제시했다면 한국에서 인문학의 실용적 측면에 보다 더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분은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일 것입니다. 아이패드 2를 출시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은 정말 유명한 명연설을 남기죠. 애플의 DNA는 우리의 가슴이 노래하게 하는 기술,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 인문의 결합이다. 스티브 잡스에 의하면 애플은 언제나 인문학과 기술의 교차점에 존재해왔습니다. 애플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스티브 잡스가 항상 테크놀로지와 인문학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사실상 실리콘밸리의 많은 이들, 많은 천재들과 CEO들이 오로지 기술만을 따라잡으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사람 속으로 스며드는 기술이 필요한 때고 중요한 때라고 스티브 잡스는 과거부터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 쓰여져 있는 이 연설의 일부 외에도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 의하면 그는 대학을 중퇴한 이후에 유명하죠. 서예 수업을 청강하면서 활판술, 다양한 글씨체를 익히고 이 과정에서 사실상 테크놀로지, 기술이 포착하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역사성을 배웠고 이것이 그를 어찌 보면 융합인의 아이콘으로 기억하게 만든 주 요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문경영이란 재무적인 성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결합한 경영이고 이미 학문이나 전공으로 자리 잡기 이전부터 경영 구루들에 의해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게 다루어져 왔습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하고 필요하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비판 그리고 개선 활동에 힘쓰는 것이 바로 인문 경영인 것이죠. 2020년 현재 각광받고 있는 워라밸,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던가 소확행, 가심비 등의 용어는 개개인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존중,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시대의 구성원들을 둘러싼 조직과 사회가 사람에게 보다 집중하고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질 때라야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구성원들의 감성, 가치를 소중하게 여길 때라야 고석과 창출이 가능함을 직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조직은 양, quantity라던가 투입, 인풋 중심의 방식이 아니라 창의성, 업무의 질, 퀄리티를 중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조직이 구성원을 대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에 중시했던 단 하나의 정답인 이윤극대화라는 패러다임에서 다차원적이고 가치 통합적인 경영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만 하는 시점에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경영, 이윤 추구와 함께 사회적인 가치 창출이 중요한 경영, 다시 말해 인문 경영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요소 3가지를 통해 인문 경영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인문 경영의 기본은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과 배려입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조정, 모성 보호에 대한 법, 장애인 고용 촉진법 등도 사실은 이 파트에 해당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과연 이 주장에 반대하는 CEO나 기업이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100% 인본주의적이다. 100% 인본주의적인 경영이 지켜지는 기업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 기업이 인적 자원을 단순히 활용하고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관리자의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인본주의적 인적 자원 관리는 불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 구성원에 대한 배려, 이러한 조직 문화를 위해서는 조직 관리를 강조하는 관리자, 즉 매니저십과 함께 인문 경영을 알고 있는 리더의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소는 윤리적인 비즈니스 의사결정입니다. 모든 비즈니스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윤리적이어야 되겠죠. 인도주의적이고 윤리적인 경영은 이익 극대화만이 전부라는 1차원적인 과거의 경영 목표를 지향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과거처럼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한다면 이는 주주 이외의 다른 이해관계자들, 대표적으로 조직 구성원, 파트너, 소비자들의 동등한 존중을 배제하게 만들겠죠. 물론 아직까지도 사기업에서 돈줄을 쥐고 있기에 주주는 매우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인문경영에서 말씀드리는 바는 주주만이 유일무이한 이해관계자이다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21세기 현 상황에서는 기업 경영 활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과 함께 회사 자원의 투명하고 적절한 배분에 대한 감사,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환경보호 등에 대한 사항까지도 평가받고 감시받기를 원하고 있죠. 이에 주주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용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윤리적인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규범적 정당성의 추구입니다. 기업 활동을 위해서는 규범적 정당성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먼저 정당성, legitimacy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받아들여지는 준거 및 기준의 행태가 일치하는 정도를 뜻하며 규범적 정당성이란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가치입니다. 기업들이 과거에는 자신의 이익에 보다 중점을 둔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calculative legitimacy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계산과 효율은 물론 규범적으로 옳고 바른 기업 운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효율과 계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인문 경영은 아직까지도 인문학적 경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적인 정당성과 함께 규범적인 정당성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인문 경영이 왜 필요할까요? 본론 두 번째에서는 인문 경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발표한 현 시점에 필요한 탑 10 스킬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이시나요? 크리에이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10위에서 3위로, 피플 매니지먼트는 여전히 3, 4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I, 우리가 정서적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정서적 지능은
2020년에 필요한 탑 10 스킬에 새로이 진입을 하였습니다. 과거 제가 어릴 때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요. IQ 테스트를 거의 매년 국민학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IQ의 시대를 지나 SQ, 사회적인 지능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21세기에는 SQ의 시대를 지나 EQ, 정서적인 지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새로운 2020년에 필요한 탑 10 스킬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뒤쪽에서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21세기에도 여전히 people management, 사람에 대한 관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만 창발적인 아이디어, 사람의 감정과 감성에 대한 공감과 이해도를 더한 사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더욱 잡을 구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느낌이시죠. critical thinking을 하면서 정서적인 공감도 잘하면서 일도 잘하는, 그리고 그런 사람을 관리하는 이러한 스킬이 필요한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다라는 것이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만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조금 어두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MBC에서는 10년 후의 세계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다루었는데요. 그리고 현재 직업의 로봇 대체율을 알려주는 특별 홈페이지를 그 당시에 열었습니다. 바로 이 화면입니다. 로봇이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을까요? 저는 당시에 두 아이의 육아에 지쳐 있었어서 직업명에 엄마, 아빠, 부모를 넣어 보았는데 그것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꿈꾸는 직업, 일자리를 한번 넣어 보시겠어요? 네, 밝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직업도 있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 결과를 몇 가지만 가져와 보겠습니다. 회계사는 로봇에 의한 대체율이 22%입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회계사무원은 로봇에 의한 대체율이 무려 57%입니다. 우리가 소위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하죠. 경영 진단가 같은 경우에는 38%인데요. 총무, 사무 같은 경우에는 70%에 육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한 바에 의하면 네,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은 86%입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20년 뒤 동료 10명 중 10명 중 8.5명, 9명은 로봇이 그 일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벌써부터 우버에서는 무인차가 나왔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는 사망사고 이후에 자율주행 차량의 시험을 중단했지만 우리는 이미 가시적으로 무인 운전차를 보았습니다. 더불어 이미 많은 대형마트에서 셀프 계산대가 세이면서 소위 캐시어라 불렸던 직군 역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파괴적 혁신으로 이미 많은 직업이 소멸되고 있고 더 많은 직업이 미래에 소멸될 것은 자명합니다. 여러 미국 학자들에 의하면 미국 내 현존하는 모든 직업들 중에 47%가 향후 20년 이내에 완전히 소멸될 것이고 전 세계 7세 아이들의 65%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남아있는 일자리마저도 양극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취약한 행정사무직과 저기술직의 일자리는 안타깝게도 없어지거나 파괴가 되고요.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저희가 이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above API, above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직군과 주어진 것을 시행만 하는 below API 직군 간에는 보상의 차이가 너무나 커지고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미 이러한 것이 현실이 되고 있죠. 앞서 보았던 표를 떠올려 보시면 경영 진단,
컨설팅 같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내고 아이디에이션이 가능한 직군은 로봇에 의한 대체율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안정적인 직업, 새롭게 탄생하는 직업, 안타깝게도 로봇에 의해 잉여되고 대체될 직업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너무 영어라서 보기 힘드시죠? 그래서 한글로 바꾸고 추려놓은 코트라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는 인문경영 전공이기 때문에 경영인사관리에만 표기를 해놓았습니다. 네, 경영인사관리는 솔직히 아주 미래형 직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정적인 직군 가장 위에 자리 잡고 있죠. 경영과 인사는 여전히 안정적이고 4차 산업혁명 21세기에도 스테이블한 롤이라고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인류가 없어지지 않는 한 사실상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그 무엇, 사람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단순 관리, 단순 통제가 아닌 잉여 쪽에 보시면 행정 및 비서업이라고 있는데 이것과는 다른 의미의 인사관리 업무를 뜻하는 것이 바로 경영인사관리, 매니지먼트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리는 요즘과 같은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요한 업무이고 이에 더해 앞쪽에서 살펴본 21세기가 요하는 탑 10 스킬, 즉 창발성, 창조성, 혁신 성향 등 다르게 생각하기에 대한 힘을 길러야 우리는 이 새로운 현상과 상황이 원하는 인재, 그러한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영 환경입니다. 혁신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혁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조직에서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공조직에서도 이러한 혁신이 고성과 창출의 루트다라고 판명되고 있죠. 결국은 새로움으로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야만 하는 시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 환경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이 경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창발적 사고, 확산적 사고, 질문하고 답하기 통을 통해서 기업 성과를 높이고 이 과정에서 인문경영이라는 새로운 전공과 새로운 시도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제가 인문경영 교수라고 해서 이화여대가 인문경영 전공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인문경영만이 살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결론 파트인데요. 이론 중에 동등종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양한 원인에서 출발하지만 동일한 결과에 도달함을 뜻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특정의 결과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인문경영의 핵심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효율성만이, 과거에는 재무적 성과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다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경영, CSR과 함께하는 경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처럼 인문경영, 기존의 경영, 그리고 앞으로 다루게 될 인문예술과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다. 어찌 보면 인문경영과 다양한 인문학 기반 융합 전공은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가기 위한 정말 다양한 길 중에 하나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술의 진보 앞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 그러면 인문경영만을 전공해야 되냐?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AI와 IT 기술의 발전이 완전히 노동을 대체한다던가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 노동을 보조하는 형태로는 진행될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노동 형태는 다양화될 것이고 로봇으로 대체되기 어려운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 보다 유연한 시간제 근로자의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블루오션이 과연 어디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문경영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길 중에 하나일 것이고 오래된 새 길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 역시도 너무 과거의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는 21세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맨부커상을 받은 작가의 글을 탐독하고 예술로 승화된 서커스를 보면서 희열을 느낄까요? 기계와 함께 생활인으로 살아가되 인간적인 면모를 잃지 않게 해줄 한방, 그 한방이 어디에서 어떻게 창출될 것인가? 혁신과 아날로그, 효과와 효율, 정반합을 강조하는 인문경영에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